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겨울 폭풍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라케나다 프리틀리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구조물이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벨리에서는 이틀 동안 정전이 된 곳도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되니 춥기도 하지만 인슐린이나 냉장고에 있는 수백 달러 가치의 그로서리를 버려야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번 주 더 극단적인 날씨가 예보되면서 관계 당국은 수요일까지 여행을 자제해 주도록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홍수 내지 눈사태, 산사태에 맞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신문들이 주말에 유명한 만화 딜버트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만화가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미셸 여가 주연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영화배우 조합에 상을 휩쓸었습니다. 유력한 백인 배우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미셸 여는 자신과 생김새가 같은 모든 소녀들에 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오스카상 석권도 예상됩니다. 수백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팬데믹 정책이 끝나면서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자 그 다음 해결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모가 혜택을 잃으면 자녀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도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도 코비드 연방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끝나면서 액수가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던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코비드-19 기원에 대해서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미국 에너지부가 확신이 높지는 않다는 조건절과 함께 중국 실험실에서 사고로 새어나왔을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 당국 가운데서는 이 같은 지지가 소수입니다. 경기 침체이건 아니건 미국인들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몇 개월 주춤하더니 다시 미국인들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트위터가 200명을 추가로 감원합니다. 1월에 새집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7.2%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새집보다 더 큰 시장인 기존 주택 판매는 12개월 연속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팜트리가 많은 그런 캘리포니아주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포함을 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위험하지만 멈춰 섰을 때 근처에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 어디엔가 분명히 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의 이 겨울 폭풍이 홍수와 산사태도 일으켰습니다. 라케나다 프린트브리지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 언덕에 있는 세 가구에 진흙 사태가 나서 말하자면 산사태죠. 400블럭 팔렛 플레이스입니다. 가족들이 대피했어야지 되는 집도 있고 비디오로 보니까 집 뒤에 구조물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집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겨울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산사태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집 이사 가실 때 여러 가지를 다 알아보고 이사 가셨을 테고 그러나 이 라케나다 쪽이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럴 잠재 요소는 있기는 있었죠. 카운티 건물 검사관이 지금 피해 현장에 가 있고 소방당국도 산비탈을 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겨울 폭풍이 큰 나무를 팜트리를 포함을 해서 쓰러뜨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도 있고 전봇대, 전선 다 망가뜨렸습니다. 금요일에 전기가 나갔는데 어제서야 들어온 지역도 있고 지금까지도 정전인 지역도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요일 밤 현재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기사를 썼던 10시경입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4만 6천 가구는 정전이 돼 있고 거의 12만 가구가 정전됐다가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에서 이렇게 정전이 이틀 동안 있었다는 게 웬 말입니까? 다른 것 추운 것도 견딜 수 있다고
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슐린 같은 약, 냉장고에 보관해야지 되는 약, 그런 분들은 이제 이틀, 사흘 전기가 나가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뭔가 이제 그 버려야지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로서리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냉장고에 많이 무엇을 쌓아놓습니까? 아마 꺼내서 계산해 보면은 몇백 달러는 쉽게 될 겁니다. 지금 샌프란도 밸리의 그 타제너 그쪽 지역의 가구가 아직도 547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오늘 복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 그 부부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남편에게는 몇 시간 있으면 복구가 된다. 로봇 콜이죠. 그랬다가 몇 분 뒤에 와이프가 받으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도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 체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그 타제너에서 574가구가 아직도 정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요. 한 뭐 전체적으로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거든요. 뭐 3만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전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은 다가오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어린데 그 3명 딸을 전부 친구 집으로 보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지내고 그리고 숙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적을 바라지는 않는데 나무가 딱 쓰러져서 전봇대, 전선 같은 것을 망가뜨렸을 때 그 이후에도 몇 번을 그곳을 운전을 하는데 여전히 아무도 치우지 않더라. 아무리 그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소망 같은 것들을 요즘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함께 사실을 올리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 소셜미디어를 보고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추가로 취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일부 구간 폐쇄됐습니다. 뭐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뿐이겠습니까? 세크라멘토에서도 여행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경고 계속 나오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132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을 주말에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세라네바다 지역도 뭐 눈이 뭐 7피트 이상 내려왔다고 하고, 요세미리 국립공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문 닫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비, 눈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200년 사이에 굉장히 큰 가뭄에 속해 있는데, 또 가뭄은 가뭄이지만 극단적인 날씨가 이렇게 오니까 산도 미쳐 완전히 말라 있다가 물이 오니까, 왜 우리가 화초에다 물을 줄 때도 너무 말라 있으면 물을 먹지 못하고 다 흘러내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흐르는데 그런 것처럼 돼서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고 거리로 홍수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레곤주도 카운티 비상사태가 선포된 카운티가 있고요. 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북쪽 오레곤뿐만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면 미시건주도 로스앤젤레스처럼 정전된 곳이 많고,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전부 토네이도 경고 내려졌습니다. 텍사스도 지금 뭐 피해가 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말씀드릴 때 맨 마지막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 같은 그 사태, 홍수가 됐건 산사태가 됐건 많이 온다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말에 미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뉴스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한국 분들 가운데서 이 딜버트라는 그 신문의 만화를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안경을 끼고 엔지니어인데 사무실에서 화이트 컬러들에 관한 풍자 만화죠. 이 만화를 거의 오늘 보면은 모든 주요 신문이 다 내렸습니다. 0%입니다. 0%. 왜 그랬냐면 이 만화가 1980년대부터 89년부터 풍자 만화가 그 신문에 실렸는데, 미국이 뭐 신문이 10,000개도 넘으니까는요. 샌디케이트로 이렇게 실렸는데 그 만화를 창작하는 사람이 스캇 아담스입니다. 스캇 아담스가 본인의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 Red Coffee with 그 본인 이름 따서 스캇 아담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흑인은 혐오 그룹이다, 증오 그룹이다, 나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내가 백인들에게 지금으로서 해줄 수 있는 충고는 흑인을 피해라, 이건 고칠 수가 없다 하면서 F자 막 쓰고 이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 본인의 만화가 더 이상 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그러자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번이나 이거 인종차별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문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지금 오늘 그 딜버트 없고요. 그리고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특히 이제 그 게니사라는 그 신문사 한 300군데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USA 투데이를 포함해서. USA 투데이가 아주 그 만화 부분이 강하죠. 강하다기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그런 신문, 뭐 유명한 신문은 다입니다. 뭐 디트로이트, 뭐 프리프레스라든가 인디아나폴리스 스타, 지역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텍사스 어스틴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라키 저널 센티넬 등등 전부. 워싱턴 포스트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만평을 실지 않는 데에 대해서 그 자신은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처럼 이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신문사가 그의 만평을 실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겠죠. 너무나 인기 있는 그 풍자 만화이기 때문에 사정 봐가면서 태도에 따라서 이 만화가가 뭐 반성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난 잘못한 게 없다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튜브에 하는 그 말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흑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캇 아담스 씨의 딜버트 만화가 미국이 이제 이 정도까지는 된 겁니다. 아주 빨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신문사들이 다 그의 만화를 내려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상, 오스카상이 3월 12일인데 오스카상 전에 이제 배우 조합이요. 그 스크린 액터스 길드가 어제 이제 어떤 그 시상식에서 완전히 뭐 모든 것이 다 all about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미셸 여가 주연한 영화가, 미셸 여가 여자 주인공상 받았고 남자 주인공상만 고래의 배우가 받았습니다. 뭐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사람이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만 빼고는 남자 조연상, 여자 조연상, 남자 조연상도 에이시안이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인디아나폴리스에 예전에 그 출연을 했었던 인디아나 존스요. 인디아나폴리스래요. 제가 기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의 아역 배우로 나왔던 K 후이판이 이제 조연상을 받았고 작품상까지 받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아시아계의 여기에서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94세 되신 분이 미셸 여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영화가 이제 좀 공상과학 영화에서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뭐 우주에 뭐를 뭐 이러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 미셸 여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홍 배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94세니까 99세가 아니라 94세입니다. 내년에 또 100살 때도 내가 여기에 또 오겠다 하면서, 이분은 이제 배우이기도 하지만 70년 전에 젊었을 때 이 미국 배우협회에서 상을 받고 어제 이제 다시 등장을 한 건데, 많은 제작자들이 아시안들이 나오는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아시아계 남자 배우로서 최초의 남자 조연상을 받은 배우의 말도 그랬지만, 미셸 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선 영화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 이 일을 스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저께 기뻐서요. 왜 큰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울거나 웃거나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평소에 말 잘하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제 이 미셸 여의 경우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아주 밝고 아주 기쁨의 눈물 같은 것을 많이 보였는데, 이 상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생긴 모든 소녀들에게 관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미국에서 배우 조합에서 주는 최고 여자 배우상을 받으면서 에이시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케이트 블란쳇을 이기고
미셸 여가 받은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계가 글쎄요, 이번에 작품상 우리가 먼저 받았지만, 한국이 기생충이 먼저 받았지만 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은 뭐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배우는 미국 배우협회에선 전부 이 작품에 몰아줬는데, 뭐 영국의 아카데미인 영국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전혀 다른 남자 여자 주연, 남자 여자 조연, 이 네 명이 미국의 그 배우협회에서 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작품은 상을 받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꼭 한국 것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계가 이렇게 여자 배우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전에 한번 일본 배우가 받은 적이 있었고, 그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깨지고 있는 그런 2023년, 오늘 2월도 다 갔네요. 아니 2월 27일이나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 예산을 딱 짜야지 되잖아요. 3월 달부터. 이제는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이제 그 푸드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은근히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의료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이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끊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칼 구분,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이라도,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이 그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이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그 나이가 되실 테고, 또 부모님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분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께 해당되실 수가 있고, 한 가지가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비상사태가 끝나가면서 메디케이드와 그리고 이제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 혜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메디케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전체적으로 인구가 3억 뭐 한 3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8,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 그 혜택입니다. 미국 어린이의 뭐 54%는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3,4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코비드가 발생하고 나서 2,0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그런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코비드 당시에는 됐었다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칼, 메디케이드 구분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메디케어의 경우는 연방에서 하는 것이고,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주의 프로그램이고, 메디케이드는 연방 것과 주정부가 이제 합쳐진 것.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 것인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주 것인 메디칼, 두 개를 동시에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메디케이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케어는 이제 나이하고 장애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지 되고,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고, 수입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6,300만 명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시고, 가족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주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하고, 1,400만 명 정도 저소득층이 하는 게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입니다. 수입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개인이 뭐 한 달에 1,277달러, 1년에 한 2만 달러 조금 넘게 버시는 분, 커플이면은 1년에 커플이 합쳐서 27,000달러, 4명 가족일 경우는 41,400달러, 이 미만을 버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건강 프로그램 메디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자녀 숫자에 따라 다르고 임산부는 다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도 이제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해서, 보통 이제 전부 연방 정부에서 하는 메디케어나
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하는 메디칼이나 입원하는 거, 뭐 처방약, 롱텀 케어, 아주 잘 롱텀 케어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이 문제잖아요.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건 조금 내고 프로그램과 수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칼이 한 달에 13달러, 가족이 뭐 39달러 이 정도 되는데 연방정부 것과 사정마다 다 다르죠. 연방정부 것과 캘리포니아주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받고 계신 분들이 160만 명,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나 두 가지래 하는 그게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는 건데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어, 그 메디컬 두 가지가 다 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4월 달부터 혜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코비드 비상사태다 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에이전시에게 커버리지를 높이도록 팬데믹 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개인의 수입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도 묻지 말고 특별히 막 따지지 않고 다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그 주 정부의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거 합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같은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이 무척 많이 늘어난 겁니다. 2천 몇백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자격을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디 이제 관계 당국에서 편지 오면은 그걸 작성을 하셔서 30일 안에 내셔야지 되고 그게 이제 가입 신청이 3월 31일부터 내년 뭐 7월 31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기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전에는 코비드 때문에 자격 심사 수입 같은 거 까다롭게 보지 않고 주던 것이 이제는 다 다시 개인정보, 주소, 수입, 가족의 숫자 등을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이 확인하는데도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저 재단은 한 5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는 이 혜택을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봅니다. 주정부마다 또 시행기간도 다 달라요. 어떤 주는 4월, 뭐 빨리 하는 주가 애리조나, 뭐 플로리다, 아이다호,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뭐 웨스트버지니아, 어떤 주는 5월부터 6월부터 7월부터 딱 이제 중단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정은 그렇지만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안 되면 어린이도 안 될 것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신다는데 어린이는 그래도 또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른 뭐 로이터와 또 어떤 매체를 보고 열심히 조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또 뚝하니 어떤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조지타운 대학교인가요? 그곳에서 했더니 어린이가 말로는 기술적으로는 부모가 안 돼도 따로 된다고 하는데 80% 내지 90%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거든요.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면은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이 일을 함께 하셨던 분들과 연락을 하셔서 사람들이 확 몰리기 전에 이제 3월 31일부터는 굉장히 많이 몰릴 테니까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지타운 대학교는 700만 명 어린이도 그동안 코비드 기간에 받았던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몇 천만 명분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2,200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을 하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그걸 다 다시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한 달이라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디케이드 이 신청을 꼭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
코비드 때 받았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어버리게 된다 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는 이 오바마 케어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수입에 따라서 $10 미만으로도 건강보험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메디케이드가 그 어포러블 케어 액트보다는 돈이라든가 혜택 면에서 일반적으로는 더 나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챙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드 스탬프. 이게 참 저도 푸드 스탬프라고 하고 있는데 터키가 투르키예라고 영어 표기를 해달라고 해도 저도 모든 그 영어권 매체는 터키라고 그냥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푸드 스탬프라고 하도 수십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뭐 SNAP이라고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라고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SNAP, 푸드 스탬프를 저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터키는 터키라고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푸드 스탬프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푸드 스탬프 혜택도 물론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개인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95를 더 받았었잖아요. 이게 2월 달에 끝나니까 이번 주에 끝나게 되겠네요. 2월 달에 끝나서 3월부터는 원래대로 코비드 이전대로 그러면 보통 이제 1인당 $95에서 $250 정도를 코비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받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면 이 푸드 스탬프는 하루에 한 사람당 $6 10센트씩 잡는답니다. 그럼 세 끼를 먹는다 하면 한 끼에 $2 사서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잡는 건데 그런데 이건 그래도 조금 낫네요.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푸드 스탬프 혜택 같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이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개인이 뭐 160 몇 달러인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도 할 수 있는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 식료품 값을 포함해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식료품 값은 아직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 때 이제 이게 컷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3월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게 중단되면 사람들이 조금 덜 쓰겠죠? 마켓 같은 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덜 쓰면 그러면 소비가 덜해지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에 과열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하는 그 폭을 가파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아무튼 이 먹는 것, 건강에 관해서 이제는 코비드, 비포 코비드와 애프터 코비드 시대로 가는 것이 이렇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 침체이건 아니건 미국 사람들은 본인들을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몇 개월 주춤하더니 다시 소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이 같은 경제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1년 전보다 본인의 재정이 나빠졌다 하고 답한 사람이 50%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난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2008년, 2009년 당시에 이제 뭐 재정 금융 사태 있고 그럴 때였는데 은퇴자들은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줄어들었죠. 뭐 주식 시장 문제도 그랬고 또 이제 주택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피델리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집도 6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2조 3천억 달러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창 팬데믹 때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레드핀의 결과입니다. 발표 결과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2년에 1.8%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올랐죠. 숫자상으로는. 그러나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내려간 건데 이 같은 모든 상황이 지금도 이달 초에도 미국 사람들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오늘 무슨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위터는 또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빅테크 회사 이외에는 지금 괜찮거든요. 고용시장이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정도,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잖아요. 1월 달에도 51만 7천 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뉴욕타임스 보시면 테크놀로지 회사 아니면 감원 안 한다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나는 나쁘다. 재정 상태가 좋아질 그럴 것 같지 않아. 1년 안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소비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지 되는데 개인 소비는 1월 달에 1.1%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수치하고 실제하고 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보통 할러데이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소비하는 때는 아니죠. 땡스기빙 데이 그 전부터 시작해서 할러데이 연말 연시에 뭐 여행도 가고 세뱃돈도 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소비가 12월 달에 비해서 1.1%가 늘어났답니다. 2021년 그럼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 3월 달 이후에 한 달 폭으로는 1.1% 소비 상승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지금부터 미국은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 영향을 주죠. 미국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 웬만큼 못하지 않으면 그 현직 대통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재선의 기회를 줍니다. 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뭐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 해고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잠재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지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그곳에다가 놓기 위해서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미국 일반 유권자들도 대통령을 뽑을 때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그 2번 임기 못한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지미 카터, 그리고 뭐 아버지 부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딱 3명밖에 없어요. 현대에서는. 경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묘한 게 사람들이 쓰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은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럼 돈을 쓰질 말아야지. 돈은 또 쓰죠. 쓰니까 이게 아주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애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트위터는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오너가 되기 직전에 직원이 7,500명이었는데 뭐 7,300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오너가 되고 나자 바로 50%를 해고를 했고 그리고 뭐 조금씩 줄이다가 지금은 한 트위터가 2,000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7,500명에서 2,000명까지 오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2월이니까 6개월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일요일에 또 이제 해고한다고 트윗을 했답니다. 200명을 해고한다고 했는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아마존 같은 큰 회사에는 엄청 작은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뉴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트위터에는 뉴스가 되는 겁니다. 10분의 1. 지금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뉴스인데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건 인공지능보다 더 차갑네요. 딱 그 해고를 알리고 나서 어제 일요일이었었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 아주 즐겁게 지내세요. 일요일 잘 지내세요. 아니 지금 해고 통지서도 아니고 이메일 딱 열어봤더니 이메일이 안 돼서 회사 이메일이 안 돼서 내가 해고당한 줄 알았다. 프로듀서 매니저 이런 사람도 해고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그런 통지를 해놓고는 이메일 안 되게 대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남은 인생의 첫날인 일요일 잘 지내세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무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보통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택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시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1월에 새집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7.2%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새집보다는 기존 주택이 헌집이 훨씬 많죠. 큰 시장이죠. 이 기존 주택 판매는 1월 달에 12개월 연속 내려갔습니다. 0.7%가 줄어서 한 400만 건 정도라고 하는데 전국 부동산 협회의 발표고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주택을 사고 파는데 낮으면 많이 사고
이자율이 높으면 적게 사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왜 새 집과 기존 주택이 이렇게 다른가? 이게 새 집을 지어 놓으면은 팔아야지 되잖아요. 미리 다 뭐 착공하고 했었던 곳이라면.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분양할 때 일단은 이렇게 빈 집으로 사람 살지도 않고 놓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덜 받고라도 사람이 사는 게 좋은 거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지금 뭐 지난주에 다시 보니까 6.5%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그 정도 되던데 그것도 4.5%까지 이자율 받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새 집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 모기지 바이다운 그냥 뭐 바이다운이라고도 하는 처음에 많이 그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은 사는 사람이 바이어가 그러면 이제 뭐 이자율을 이렇게 낮게 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도 또 다운페이 많이 하고 하면 크레딧 스코어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없지 집이 없어 크레딧이 아무리 나빠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새 집 그 건축업자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그 모기지 바이다운도 하게 하고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주택값 중간값이요. 중간주택값이 아니라 새 집의 중간값은 1월 달에 42만 7천 달러였거든요. 12월 달에 46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2천 달러 모자라는 4만 달러, 3만 8천 달러나 한 달 사이에 40만 달러 대에서 40만 달러 대에서 3만 8천 달러가 가격이 줄어든 겁니다. $10,000 차이 날 때마다 여러분 페이먼트 계산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집 판매는 좋았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뭐 피크 때보다 팬데믹 그 피크 때보다 뭐 팬데믹 처음에는 아니었고 집 보러도 안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크 때보다는 지금 훨씬 나쁜 것은 분명하고요. 아무튼 모기지 이자율 6.5%에서 6.6% 지난주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헤드라인만 들으셨다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코비드에 관해서인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현대자동차 타고 계신 분들 지금 안전벨트 뭐 폭발 가능성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래서 6만 5천 대를 리콜한답니다. 제네시스에서 제네시스 SUV 뭐 세단 다 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충돌할 때 시트벨트를 조이는 장치, 그 안전 장치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충돌할 때는 금속 조각이 탑승자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그쪽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운전자가 됐던 누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그러니까 저는 그 벨트를 생각을 했는데 벨트를 저쪽 끝에 있는 뭐 있잖아요. 뭐 금속이 됐건 플라스틱이 됐건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에너지부가 확신이 높지는 않다. 이런 그 조건절과 함께 코비드-19이 중국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사고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설이잖아요. 이 첫 번째 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니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자연 발생적인 이런 건데 미국 정보국이 뭐 여러 군데가 있고 하니까 근데 에너지부는 왜냐하면 전국 그 실험실 네트워크를 에너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건데 에너지부는 지금까지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확신이 높지는 않지만 그 low confide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사고로 그 새어나왔을 수 있다. 코비드-19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 기관 가운데 이 에너지부의 이 발표는 지금 소수입니다. 에너지부가 소수고요. 국가정보위원회를 포함해서 4군데는 자연전파다. 4군데는 자연전파다라고 했죠. 그리고 에너지부는 그냥 실험실일 수도 있어 했으면 이제 5군데죠. CIA와 또 다른 기관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도 역시 에너지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보다는 조금 높은 확신, 보통의 확신과 함께 실험실에서 새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그 국가정보위원회는 중국이 무슨 생화학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이 코비드 19을 만들지 않았다 하는, 그렇지만 이제 어제 그 잭 설리반이 이 문제가 에너지부의 입장이 발표되고 나서 텔레비전 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국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면서, 그런데 에너지부에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했는데, 그 새로운 정보가 에너지부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정보국 또 수사국에도 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그 에이전시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이제 에너지부는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실험실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건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든 세계로 볼 때는, 그리고 인간 개인으로 볼 때는 코비드가 인간에게 어떻게 전염이 됐지? 사회를 어떻게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지? 코비드로 인해서 3년 동안에 그 코비드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7분의 1이 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미국에서 숨졌죠. 앞으로 이걸 대비하는 데 훨씬 중요하고, 만약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백악관이라든가 정보국이라든가 중국이 어떤 그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이 처음에 나온 곳이 중국 우한인데 발생하고 나서 빨리 중국 국민에게 세계에 알렸으면 조금 더 이런 사태를 좀 작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네요. 지금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젤렌스키와 같이 이제 숨진 전사자들에게 꽃 바친 곳 있죠. 그곳에 꽃을 들고 서 있는 거고, 결국은 미국은 모든 그 정부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에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폴란드와 독일이 이제 어떤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중국이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확실히 진다면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주말에 세계 100개 도시가 넘는 곳에서 러시아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